네,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정책 초강력 대출 규제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대책으로 들썩들썩했는데요. 이 지난주 긴급 진단에 이어서 이제 한 주가 지났잖아요. 오늘은 이 지금의 부동산 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서울 집값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아마 지난주와는 또 다른 심리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늘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인만 소장, 박은정 감정평가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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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다양한 의견 그리고 수요자들이 보면 또 요즘은 다 똑똑하셔가지고 네. 말씀을 하시면 또 이해를 나대로 납득을 하시니까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한 주가 지났어요. 정확히 이 시간에 지난주에 저희가 소장님하고 긴급 진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주가 지나고 네. 지금의 오늘의 이 부동산 시장을 한번 진단을 해볼 텐데 먼저 평가사님. 일단 지난주에 기습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걸 이제 사람들은 많이 부동산 대출 규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가계대출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발표된 가계대책 점검 회의의 네. 결과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가장 큰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서 빚을 내는 형태다 보니까 그게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으로 인한 부채였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계부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조치 이걸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이게 대책이 나온 건데 많은 시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강력한 대책이 들어오다니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한 네. 주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대책의 발표가 금요일 오후에 이제 발표가 되고 시행의 시기가 토요일부터 바로 그렇죠.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은행에 접수된 분까지만 이 규제가 적용이 안 되고 그 이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네. 이런 규제책이다 보니까 시장은 허를 찔리는 한 방을 그쵸. 맞았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네. 어떻게 진단하셨어요? 우리 감정평가사님 의견에 살짝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가계부채 뭐 점검 회의에서 가계부채 대책이지만 가계부채가 문제였으면 사실 부동산은 6월 4주차 통계 나오고 급히 이게 발표될 이유는 저는 없었다고 보고요. 서울 평균이 0.43% 네. 뭐 급등이 네. 나왔고 다행이라면 저는 당연히 비정상 급등은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타이밍은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레이크 당연히 잡아야죠. 네. 이걸 내버려 두게 되면 시속 200km로 달리는데 네. 뭐 과속 단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이밍은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6월 30일자 기준에 이제 네. 통계가 나왔는데 뚜껑을 딱 여니까 0.43에서 0.4% 맞습니다. 살짝 네.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더 올라갔으면 후속 대책 또 금방 나올까 봐. 금방 나와야죠. 또 그렇게 되면.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성동구도 0.99에서 뭐 네. 0.85%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근데 이게 6월 30일이면요. 6월 27일 발표되고 6월 28일 토요일이었죠. 토일 네. 지나고 이제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반영이 아직까지는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그 다음 주 뭐 7월 1주, 2주, 3주 계속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승률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면 뭐 0.1%대 정도로 내려올 거로 보여져서 일단 네. 브레이크 잡는 데는 일단 성공한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한 시기겠죠. 이제 그 다음이 뭐야? 라고 시장에서도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날 저희가 이제 바로 현장 취재도 했지만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많더라고요. 가계약을 앞둔 분들은 잔금이 아직 안 됐는데 진짜 막 부동산에 밤 12시까지 전화가 계속 문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또 실제로 어떤 일들이 좀 있었나요? 부동산 시장에? 계약을 이제 취소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을 취소하겠다, 뭐 더 상승할 거다라고 기대해서 가계약금 돌려주고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다시 계약을 하자, 뭐 이런 이제 어떤 실질적으로 시장에 참여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대출 아니면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이 자금 마련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갑자기 이제 생각했던 것과 달라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혼선이 있었고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네. 네. 소장님 혹시 뭐 문의 오신 분들이나 상담하신 분들 중에 에피소드 없으셨어요? 일단 뭐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도 일단 뭐 좀 조용하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이제 매수 문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아는 부동산들 또 제가 현장 또 방문해서 모니터링 해보니까
뭐 마포 성동 같은 경우도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10건 정도 문의가 왔다면 사고 싶어요. 빨리 사고 싶어요. 하던 분들은 네. 쑥 없어졌고요. 10건 중에 1건 정도 전화 오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돈이 얼마 있는데 대출 안 받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있냐. 저 부럽더라고요.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호가 네. 시세가 있는데 터무니없는 금매 올 초 가격 정도로 금매 나온 거 있으면 네. 내가 사겠다. 어. 실제로 거래 가능성이 네. 없는 그런 문의가 가끔 있고요. 주인들이 빨리 팔고 싶어 한다라는 전화까지는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잠실 리센츠 네. 현장 다녀왔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예, 조용하고 주인들은 뭐 그래서 어떡하라고 나는 팔고 갈 데도 없고 라는 반응이고 매수자들도 지켜보자니까 일단 지금 분위기는 지켜보자입니다. 그래서 네. 추가 공급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후속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자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량 감소, 상승률 감소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찾아봤는데 국토부 그 실거래가 사이트를 보니까 이제 그 말씀해주신 매물의 취소 건들이 꽤 이 27일 이후로 많아졌는데 강남에는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이게 결국 그러니까 규제는 있지만 강남은 좀 아직까지는 무풍지대인가. 그러니까 현금 부자 거래도 사실 강남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더 강력한 게 나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강남은 진짜 그냥 무풍지대가 되는 건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강남의 거래 자체가 원래 많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면 네. 사고 싶은 마음, 난 너무너무 사고 싶어 이런 마음은 있어도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면 참여할 수 없는 시장이 부동산 그렇죠. 시장이에요. 부동산은 그래서 유효 수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예전의 강남 가격 수준보다 훨씬 더 상승한 형태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침체기를 겪던 시기에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되면서 일부 지방의 이제 갭 투자 수요들이 조금 들어와 주면서 실거래가가 높게 찍히는 현상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가격대가 이미 예전부터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이고 거래 자체에 대해서도 토지거래 허가제가 다시 재지정되면서 좀 어려워진 네. 상태.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출의 규제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 경우 또 자금 계획에 대한 충분한 그게 대책이 있으신 네. 분들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계약 취소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지역들 토지거래 허가제의 어떤 후과를 얻고 있는 준 강남권에 네.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과열이 된다고 하니까 패닉 바잉의 심리 또 정책 자금이 많이 풀렸고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금리도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시기에 참여해야겠다라고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출로 하면 되지 내가 15억짜리 집을 사면 7억 8억은 대출받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만 어떻게 융통하면 될 거야 또는 전세를 끼고 산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급작스러운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다 막힌 거죠. 그러니까 취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강남? 뭐 강남은 저는 큰 타격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남이 예를 들어서 막 40억, 50억씩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50억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 30억 받고 사는 분들은 저는 제 주변에서는 그게 보지 못한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이 뭐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자 주택 수를 늘리기보다는 1주택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 네. 엘스 리센츠를 팔고 내가 여유자금 5억, 10억을 보태고 대출 받을 수 있으면 소폭 보태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6억 이상 뭐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해서 사실상 못 사는 사람이 살 수 있고 사는 사람이 못 사지는 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1주택자 똘똘한 한 채로 가는 현상이고요. 강남은 이제 소득시장이 아니라 저는 자산시장으로 진입했다고 봅니다. 자산시장. 그러니까 부부가 네. 전문직이어도 사실 강남 상구 아파트 이제 못 삽니다. 그거 언제 모아서 대출 아무리 전문직이라도 40억 않죠. 아파트 네. LTV 50%면 20억인데 우리 감정평가사님이 있습니다만 전문직이잖아요. 20억 대출 받기가 현실적으로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번 대책의 타깃이 강남 3구라기보다는 저는 성동구 마포구 말씀하셨듯이 준 강남 아파트들 뭐 네. 10억, 20억, 25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타격감이 저는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강남 못 들어가고 네. 뭐 대기업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금 5억, 10억 정도 가지고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대출 규제가 나오게 되면서 아마 전략 수정
정도는 저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쉬어가는 타이밍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대책이 네. 강남 3구에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요? 네. 이유는 강남 3구의 어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 그리고 재건축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신축의 공급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분양에 있어서도 그래서 로또 분양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분양가 대비해서 시세를 고려하면 네. 분양가는 절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했고 이 물건을 입주권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시장이고 이게 이제 실질적인 집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도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분양가 자체가 지금 시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0억, 50억 한다는 그 아파트의 주인이 되려면 내가 로또에 당첨된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금액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분양가 자체가 17억에서 20억 정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강남의 로또 분양이라고 네. 하는 것들. 그리고 내년에 이제 반포에 3천 가구 이상의 일반 분양 물량이 풀리는데 이것도 지금 기준으로 예상이 되는 가격이 27억.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한 3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한 네.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로또라는 금액을 내가 맞으려면 일단 기본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금액 자체가 십수억인 거예요. 그 십수억에 대한 자금을 누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여지껏 해왔던 방식은 분양가에 대해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에 대한 부분들은 대출로 충당한 후에 잔금을 치르는 시기에 네. 실입주를 하거나 또는 전세를 놓는 형태로 분양가를 지불할 수 있었어요. 전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액 전세의 형태, 네. 10억이 넘어가는 전세의 물량이 많이 풀렸고 실질적으로 19년부터 강남 재건축들이 많이 입주를 하면서 그 당시부터 고액 전세가 급증을 했었는데 급증한 게 1년에 한 5천 가구 정도 되거든요. 네. 10억 이상의 전세를 감당하는 사람이 1년에 5천 가구, 그러면 4년의 어떤 계약갱신 청구권의 기간까지 고려를 하면 한 2만 가구 정도, 십수억의 현금을 실제로 조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수였단 말이에요. 현금을 당장 조달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들도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보태서 들어온 시장이었는데 앞으로 지금 들어오는 입주 물량에 대한 전세 가 안 풀릴 수가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번에 대출 규제는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도 일부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련하기 훨씬 어려워진 상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입주하려는 사람들조차도 분양가에 대비해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승한 가격, 네. 상승한 가격 대비한 LTV를 적용을 하면 분양가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십수억의 대금을 대출을 통해서 충당하려고 했던 사람이 많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장 이제 잔금을 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이런 규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6억은 대출을 통해서 조달을 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그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고 네. 이건 그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시세차에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상황 그렇게 되면 시장의 일정 부분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담대를 잡는 건 알겠어요. 주담대를 잡는 건 알겠는데 그 중에 이제 규제 중에 하나가 생활 안전자금을 좀 줄였잖아요. 근데 이게 유동성이 부족한 사람은 사실 이게 치명적일 수는 있기는 한데 이게 이 연관성을 좀 알고 싶거든요. 이게 같이 나온 이유. 생활안정자금 네, 대출이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제 부동산 사는데 네. 뭐 갭 투자를 한다는데 뭐 전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는 줄였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약간 반박 의견을 살짝 좀 해주세요. 드리면 네. 강남 분양시장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대출 6억 나오면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 경쟁률도 많이 떨어지는데 네. 분상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세 40억, 45억 아파트가 한 25억, 30억 정도의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10억, 15억 정도 차익이 생기는데 네. 대출 규제가 나왔죠. 그럼 예전 같으면 한 5만 대 1 경쟁률 나올 게 지금 한 5천 대 1 나오겠죠. 네.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 5천 명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미분양이 나거나 뭐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물량 몇 개 나오지도 않거든요. 지금 이번 타겟이 되는 게 이제 잠실 르엘. 네, 네. 르엘이 아마 입주자 모집 공고가 6월 27일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네. 르엘이 타겟이 되는데 당첨되면 아마 분양가가 아마 20억 초반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억 초반대인데 6억 대출을 못 받는다고 해서 지금 시세가 35억 정도 나오거든요. 네. 엘스 리센츠가 35억이니까 르엘은 더 높게 나오는데 15억 정도 차익이 생긴다면 자금력이 없는 분들은 아예 청약을 안 하시는 거고요. 이 정도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 저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다. 오히려 강남 3구라면 그러면 강남이 아닌 지역들에 오히려 부담스러운데 경기권은 뭐 6억 분양가 자체가 그 정도 높진 않기 때문에 네. 6억 대출 받아도 충분한 지역이고요. 성동 마포 쪽에 이제 분양 물량이 나오게 되면 이제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서울에 분양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크게 우리가 심적인 타격을 받은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큰 타격은 저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남 집값 두 분 말씀 주셨는데 그 평가사님 좀 이어서 말하면 생활 안정자금 차단이 이게 집값을 잡는데 좀 어떤 연관성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대책이 크게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잘한 그래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생애 최초 말고 그 생활안정자금 네, 생활안정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집은 있으나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긴급적으로 빌려주는 자금이 생활안정자금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1억에서 2억 정도를 빌려서 썼는데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안정에 쓰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제 싸게 빌려서 쓰니까 이걸 갖고 다시 부동산에 투자하는 형태 이런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자금으로 쓰였던 부분이 이제는 막힌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생활 안정 자금으로 쓰시는 분들 네. 또한 이분들은 자산은 있지만 처분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감당할 수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한 상태인데 이 사람이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돈을 빌려주는 것. 네. 이게 생활 안정 자금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도를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집을 팔고 나앉을 수는 없으니 네. 1억 정도는 생활 안정 자금을 빌려주겠어. 이런 조치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채, 두 채 이상 갖고 있으면 집은 있지만 돈이 없다? 그러면 네가 쓸 집 말고 나머지는 처분해서라도 이 상황을 스스로 자력으로 네. 해결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집이 공급이 되면 공급 부족 얘기를 하지만 집을 공급하면 이제 사는 사람은 잠재적인 판매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시세가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익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시점이 돼서는 다시 공급자의 입장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이런 자금들 집을 팔지 않아도 살 수 있게끔 계속 그냥 돈을 빌려주는 행태, 뭐 역전세가 나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도 집을 처분하지 않고 전세에 반환 네. 자금을 빌려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냥 매물이 잠길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풀어줬던 효과가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막아줌으로써 실질적인 시장 경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내가 이 물건을 감당할 수 없으면 정리하게끔 기축의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현 시장의 좀 이 이 시장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그러면 각 두 분의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걸 여쭤볼 거냐면 새 정부가 일단 시작은 됐어요. 정부 시작부터 집값 오른다 아니다 뭐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제 규제가 시행된 이 시점에서 보셨을 때 앞으로 부동산이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될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판례를 준비했거든요. 앞으로 집값이 오른다. 그래도 하락 조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앞으로가 몇 달 얼마 기간이 필요한가요? 아, 그러면 또 앞으로가 너무 너무 네. 모호하잖아요. 앞으로면 10년? 5년? 1년? 아니요, 그건 6개월?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반기. 하반기. 네. 하반기 내년으로 제가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네. 같은 의견이실 것 같은데. 하반기. 네. 좋습니다. 같은 의견이면 안 되는데. 하반기 네. 내년. 하반기면 그러니까 뭐 12월까지죠. 지금 이미 7월이니까 그래도 연초까지는 갈 수 있겠죠? 서울? 평균을 서울이다, 말하는 거죠. 서울. 평균. 서울. 그러니까 0% 네. 이상이면 상승인 거죠. 그건 이제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 하면 각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상승. 하락. 오, 다르네요. 네. 자, 그럼 먼저 상승의 이 근거를 좀 들어볼게요. 상승의 근거 일단 뭐 서울입니다. 서울도 이제 지역마다 이제 편차가 굉장히 큰데요. 제가 앞서서 말했듯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조건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네. 향후에 무슨 대책이 나오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인데 지금 컨디션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강남 쪽에는 하락을 하려면 집주인들은 이제 금매로 던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요즘 다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어제도 가서 물어보니까 사실 매물 회수하는 분들도 있는데 왜 회수하냐면 압구정이나 반포 상급지가 올라가지고 내가 팔아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안 팝니다. 네. 그래서 금매가 안 나오는데 그러면 대출 규제가 나왔다고 해서 집주인들이 집값 떨어질 것 같아. 큰일 났어. 빨리 팔아야겠다라고 나의 전 재산, 내 노후 준비. 우리나라에서 집은 나의 노후고 우리 자녀의 인생까지도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내가
5주택이면 하나 팔 수는 있는데 집 하나, 두 개 있는 걸 가지고 이 정도 대출 규제 뭐 강력하다고 하지만 팔 정도로 금매로 팔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준금리도 내려가고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급이잖아요. 네. 하반기도 상반기보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내년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자들은 여기에 대한 정부의 답. 네. 내가 불안해 죽겠는데 내년에 입주 물량도 줄어들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불안한데 괜찮아. 우리는 너의 불안함을 달래줄 수 있어라는 확실한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한시적 그냥 이거는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더 강력한 게 나와야 한다. 그렇죠. 그래야 그래서 잡힐 수 강남 있다. 쪽은 뭐 지금 정도로는 그냥 멈추는 거지. 굳이 타격감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거고. 그럼 나머지 지역들 네. 노도강이나 나머지 지역들은 떨어질 것인가? 강남 형님이 멈췄다고 떨어질 것인가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대죠. 우리는 6억 어차피 대출 받을 필요도 없어. 집값이 6억 7억인데 상계주공 같은 네. 경우에 6억 대출 필요 없고 우리는 2, 3억만 받아도 돼라는 지역들이 있고요. 최근에도 제가 광명 경기도 네. 광명에도 다녀왔는데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대책 무슨 상관이 있어. 어차피 1주택짜리 사는 거고 우리는 대출 맥스 6억만 받아도 신축 아파트 살 수 있어. 타격감 없어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이 정도 가지고 하락 전환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상승률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네. 너무 많은 과열이었기 때문에 0.43에서 뭐 0.02, 0.05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그래도 타격감은 별로 없을 거다. 0.05도 네. 상승이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하락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값이 올라가게 된 이유 자체가 부채를 많이 늘리면서 올라간 형태잖아요. 네. 2014년도에 가계부채 1000조 규모에서 2024년도에 1900조가 넘어갈 정도로 부채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서 자산 가격도 상승한 형태. 그런데 이렇게 늘린 부채의 규모가 사실은 시장에서 감당을 할 수 없다라는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이 상황을 이 연체의 형태 또는 이미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상환이 안 돼서 네. 경매 파산 이런 쪽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에 대출 규제가 나온 거고 이 얘기는 지금까지의 시장은 DSR을 이미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소득에 맞춰서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아. 금매로 내던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 DSR에 대한 적용은 실질적으로 많이 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22년도부터 1단계가 도입이 됐었는데 정책성 대출이라든가 전세 대출 뭐 이런 대출에 대해서는 DSR이 전혀 적용이 안 됐고 또 분양 물건에 대해서도 잔금 대출 이런 부분들은 DSR을 보지 않고 빌려준 시장이에요. 그 얘기는 소득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빚의 규모가 감당이 안 되는지가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 가지고 네. 집을 가지고 있는 형태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소득 대비해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빚을 상당 기간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빚을 빌리는 규모가 30년 모기지 뭐 이런 형태로 네. 빌렸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래에 30년을 저당을 잡혀서 이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 집을 30년간 빚을 갚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단기적으로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집값의 상승이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만 됐을 때 네. 나는 팔고 빠져나갈 수 있다. 이 집을 처분하면 지금까지 진 빚을 청산하고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몇 년간을 버틸 수 있다라면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미래에 대한 기대치,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강한 믿음이 형성된 시장, 그 시장이 끝까지 유지돼야 이게 가능하고 그 안에서도 불가피하게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네. 계속 이제 연체로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번 조치는 결국 무분별하게 빌려준 돈에 대한 부분을 막은 거예요. 네. 인당 6억씩. 어떤 규모든 상관없이 최대 한도를 이제 규제를 해놓은 네.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내 물건을 사줄 수 있는데 끌어들일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축소되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권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안 팔 거야. 버틸 수 있겠죠. 근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강남의 소유자분들이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30억에 사시고 50억에 사시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서 항상 거주하고 있었고 또 개발 이익을 받고 또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던 분들이 계속 가지고 있고 그분들은 부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 분들은 이미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집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식들을 생각해서 투자용
주거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상업용 부동산까지 업무용 부동산까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시장 상황에서 집을 사줄 수 있는 어떤 자금 자체가 줄어드는 시장에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을 또 참여할 수 있느냐. 네. 이것도 이제 순환이 돼야 참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상 유지를 하시겠죠. 그런데 집값의 하락이라는 거는 전체 시장의 100개 중에 10채도 안 되는 물건이 팔렸을 때 그 가격의 변동을 가지고 집값이 떨어졌다 올랐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최근에 과열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거래량, 아파트의 회전율 같은 경우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좀 회전이 된다고 해서 8% 정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시장은 전체를 대변할 만큼의 시장의 물건이 빈번히 거래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비싸게 팔리는 집이 있으니까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시장이고 하락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대부분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정되는 가격에 의해서 그런 거래가 빈번해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이 정책의 방향성이라든가 이 상황이 장기간 유지될 것이다라는 네. 의지가 보여지는 후속 대책들. 아직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런 정책들이 발표가 된다면 하락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아마 기자회견 보셨을 텐데 남아있는 이제 정책들이 많이 남아있다. 집을 잡을 수 있는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감안을 했을 때 그럼 임기로 한번 볼게요. 대통령 임기 동안에 하락 추세로 갈지 뭐 잠깐 조정을 하다가도 상승 추세로 다시 갈지 그거에 대한 이제 임기로 아마 기간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5년 5년 동안 정책은 정책은 이제 계속 나온다는 전제, 지금의 기조라는 전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또 어제 공언을 하셨으니까 더 많이 남아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깔았을 때 한번 여쭤볼게요. 상승이다? 어렵죠. 왜 정책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그것도 정책이 해주세요. 나오면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 정책이 나올지는 잘 몰라요.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기 동안에 서울 집값 오른다 내린다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저는 이것도 갈리네요. 네.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평가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전 정부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 대책을 28번이나 발표를 했지만 네. 과열을 잡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을 그렇습니다. 겪었잖아요. 그때 두려워했던 거는 경제의 경착륙,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꺼지는 거에 대한 네. 두려움 이런 것들과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이런 걸 겪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거는 심리가 꺼지지 않으면 네. 굉장히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 심리를 꺼트리는 걸 안 하면서 가격을 좀 완만히 조정할 수 있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핀셋 규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어떤 패착을 이미 현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대책의 발표도 사실은 굉장히 시장에서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발표를 했고 앞으로 더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조치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가계대출에 대한 부채 부분은 뭐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도 반드시 이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조치, 네. 간접적인 규제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세제 부분에 대해서도 네. 어느 정도 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이런 어떤 정책의 일관성과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공급 부족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공급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사람들이 원하는 곳의 공급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희소하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는 한 그 지역은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이제 상승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공급이라는 거는 결국 수요의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네. 내가 한 사람이 10채를 원하는 시장과 10사람이 한 채도 원하지 않는 시장에서 공급은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을 갖기를 원하는 이유가 내가 정말 나 하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갖겠다라는 마음보다 자산의 성장을 이루는 방법, 네. 내가 근로소득이나 어떤 노동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부의 축적을 이루는 방법이 유일한 길이 집을 사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고 그걸 한 채만 갖는 것보다 두 채, 세 채를 갖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자극된 시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영끌이 일어났던 이유가 영끌 현상이라는 거는 결국
현재의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수요가 미래의 수요죠. 네. 일정 부분 자산의 축적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적정 수준의 대출을 활용해서 시장에 들어와 줘야 되는, 다음에 내 집을 사줘야 되는 이 수요가 한꺼번에 들어온 시장이에요. 왜? 앞으로 난 다시는 집을 못 살 거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수요가 이미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잠재적인 공급자의 입장으로 바뀌어 있는 네.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정책에 대한 일관성, 그리고 이제 공급에 대한 시그널, 그럼 이제 공급을, 그럼 물리적인 공급을 더 해줄 것이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공급은 체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느 순간 내가 어디에 막 얼마를 공급하겠다, 이건 안 되거든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전에 발표했던 것, 전전 정부가 발표했고 네. 그 다음 정부가 이어서 하고 있었던 신도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이미 계획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속도를 좀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이제 곧 들어온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몇 년 후에 집을 사더라도 지금 집값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게 어떤 공급에 대한 부분을 네.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걸 아마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거는 재개발은 좀 차치하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민간 영역의 개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결국 어떤 개인들의 니즈와 개인들의 이익이 맞아 떨어져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리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개인의 이익으로 기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사업이 아무리 혜택을 준다고 해서 빨리 신속하게 공급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것도 당장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 유휴부지라든가 아니면 네.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그 부분에 뭐 어떤 공급 물량을 늘리는 형태, 이런 식의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시그널을 주면서 좀 시장의 심리를 진정시키는 상황, 네. 이렇게 이 견지를 유지한다면 안정적으로 조금 내려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도 속도도 조금 이제 심리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고, 소장님은 그러면 왜 상승으로 또 하셨을까요? 평가사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대책이 나오면 불안 심리가 잠재우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상승을 했습니다. 아, 왜요? 말씀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네.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수급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수급은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절대 공급, 입주 물량이 있고요. 네. 상대 공급, 집주인이 매물로 내놓는 공급이 있는데, 절대 공급은 뭐 사실 지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내년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네. 5년 정도가 이제 보릿고개고요. 역설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뭐 재개발 구역도 393개 해제하고, 그 후유증이 저는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 당장에 어떤 공급 대책, 네. 유휴부지를 해가지고 서울이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 37,000호 정도 1년에 공급이 됐는데, 내년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2만 호도 나오기 힘들 것 같거든요. 네. 양질의 아파트들이. 네. 그렇게 본다면 유효부지를 가지고 매년 10,000호, 2만 호 정도를 임기 내에 계속 공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인구 이동, 네. 출산율에 따른 절대 수요가 있고, 네. 또 사고 싶어. 불안한 마음, 매수 심리에 따른 상대적인 수요가 있는데, 이 흐름 자체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인구들, 네. 뭐 출산율은 줄어들지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 유입에 지방에서 발생하는 인구 자본 유입까지도 지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네. 인구와 자본이 들어오는 걸 당장에 어떤 해결책이 없다면 이제 심리로 가야 되잖아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고 네. 사려는 분들이 이제 기다리면 집값 안정될 거야,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사실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매물을 나오게 하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번 트라이를 하긴 했는데 종부세를 올리고, 네. 그때 실패했던 게 이제 밸런스를 못 맞췄잖아요. 양도세를 사실 좀 내려줘서 출구를 만들어주면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네. 둘 다 중과세를 하다 보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진짜 집값 잡고 싶으면 매물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물이 안 나오고는 백악의 무효입니다. 그러면 매물 나오게 하려면 물론 미국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가지고 공포 심리가 작용해서 집값이 매물이 내놓을 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종부세는 살짝 올려주고 양도세를 좀 내려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물이 나오는데 그런 정책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결국 유효부지나 공공을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은 민간 영역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고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어디서 많이 들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공공이 주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똑같은 패턴 아닌가. 거기서 획기적인 다른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패턴 자체를 바꿔서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면 문재인 정부 때 저는 뭐 공공이 주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고요. 재건축 재개발도 파격적으로 지원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고 뭐든지 우리 다 할게. 네. 뭐 유유부지, 뭐 또 사기 신도시는 이제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태릉부지 뭐 하고 있지? 문재인 정부도 한다고 했는데 스리풀 그린벨트 풀었는데 뭐 했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광명 시흥 신도시도 있는데 그런 걸 다 묶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2단계까지 왔고 분양 물량 A1블럭은 언제 분양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청사진을 좀 제시해 준다면 수요자들이 훨씬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안 심리가 문제인데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공공이 주도해서 유유부지에 저는 임대 아파트 짓는 부분은 우리 시장의 수요자들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원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공급에 대한 속도도 있으시를 줘야 그리고 된다. 뭐 전세 네. 대출 지금 규제한다라고 하는데 전세 대출 규제하고 가계 대출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불안 심리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아마 이 질문 한 주 내내 엄청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집을 사는 걸 준비하는 분들 있잖아요. 무주택자. 제가 궁금 사항이기도 한데. 무주택자? 아니, 그래서 사야 돼, 안 사야 돼? 왜냐면 이제 규제가 나왔는데, 어떡하지? 뭐, 물론 돈이 있으면 당연히 살 수 있겠지만, 다 뭐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네. 평가를 해주셨는데, 시점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잠깐 보고, 뭐, 하락세를 더 보던지, 상승세를 더 보다가 그 와중에 싼 거를 산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각자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먼저 소장님,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풀지 못하는 숙제인데 저는 원칙은 그냥 자금이 되고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래도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무리해서 사야지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자금이 결혼을 했는데 네. 뭐 자금이 얼마 있고 대출이 뭐 6억 한도 내에서 얼마 받을 수가 있고 서로 합의해서 사자라고 합의를 했다면 네. 저는 내 집만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뭐 동네를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필요하게- 자금이 아주 많은 분들은 아니면 사실 전고점 뚫고 최근에 오버슈팅 했잖아요. 강남이나 사실 마포, 성동이 비정상 과열이 된 거는 네. 맞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무리해서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지역을 무리해서 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사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서울 내에서도 아직도 전고점 회복 못한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저는 필요한 분들 일단 찾아서 사야 된다. 저는 사야 된다. 왜냐하면 떨어져서 사면 좋긴 한데요. 제가 20년 동안 아무리 관찰을 해도 떨어질 때 집 사는 사람을 제가 2명 봤거든요. 그냥 한국 사정을 몰라가지고 일본에 계시는 분인데 그냥 아들이 서울대 학교 가니까 몰라가지고 2호선 라인에 그냥 잠시 렐스 8억 7천 샀는데 그게 지금 35억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떤 따지고 계산을 하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네. 필요해서 사신 분들이 산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질 때 진짜 무서워서 못 삽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칼날은 안 잡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사는 게 맞고요.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는 돼야 됩니다. 금리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 작은 계획, 정부가 DSR도 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하지만 금리가 2배 올라갈 수 있다. 네. 원리금 상환 부담이 2배 늘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3년 정도는 네. 허리끈 졸라매고 원리금 상환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능력이 되는 선에서 잡아라라고 말씀 주셨고 평가사님은 어떠세요? 지금, 그러니까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 저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축에 대한 공급이 풀리는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시장에 어떤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 가격에서 더 떨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이 있어야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떨어져도 나는 그 손실분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정말 필요해서 이 집을 사고 싶다라는 마음과 또
어떤 지금 말씀하신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부채를 활용해서 집을 산다? 네. 이런 거는 저도 막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너무나 부동산 시장의 어떤 장기적인 사이클을 봤을 때 가장 긴 상승장을 거친 시장이고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슈가 있었던 네. 시장이잖아요. 코로나라는 어떤 유동성이 대거 풀리는 경험을 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조정폭을 거칠지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지금 조금 떨어지다가 나중에 다시 오를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무리하는 선택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앞에 저희가 또 칠판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예전부터 이제 뭐 그 전전 정권 부동산 대책부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항상 규제라는 게 어떤 분야든 부동산뿐만 아니라 나오면 그 효과 기간, 조정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규제에 대한 조정 기간, 그러니까 효과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이 각자 칠판에 좀 써주시면 627 대책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한번 후속 대책이 없어도 네, 지금 일단 이번 거에 대한 걸 한번 해볼게요. 근데 사실 뭐 쓰시면서 생각하시면 바로 또 후속 대책이 나온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뭐 당장 정해진 거는 없으니까 우리가 아는 걸로는 지금 토대로 한번 해볼게요. 글씨 되게 예쁘게 잘 쓰시네. 자, 그럼 그러네. 들어주시겠어요? 카메라에 한번 여기 보여주시고 여기 소장님은 할까요? 여기 평가사인데 하나, 둘, 셋. 각자 읽어주세요. 저는 2개로 했습니다. 네. 3개월 추석, 2번은 6개월 연말입니다. 연말. 네. 평가사님은요? 저는 올해 말까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 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먼저 왜요? 예려도 돼요? 그럼요. 내리셔도 됩니다. 일단 우리가 항상 시장 분위기가 터닝 포인트 되는 게 이제 명절, 설날, 추석 또는 연말이거든요. 그리고 대출 규제 효과는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 6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떤 충격이 왔을 때 네. 처음에는 충격을 받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가 적응을 하거든요. 애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쳐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나면 그날은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막 울기도 하고 네. 막 하다가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랑말랑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강도로 이제 규제해도 잔소리를 해도 안 먹히는데 저는 추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부동산들 한 10군데 정도 제가 전화를 돌려봐도 네. 다들 추석까지는 그냥 쉬어야겠다. 그냥 여행이나 다녀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현장 분위기도 3개월은 일단 소강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추석 전에 이제 어떤 대책이 나올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석 그래서 전에요. 불안 심리를 잠재울 만한 뭐 규제라기보다는 공급 대책이 구체적으로 청사진이 야 이거 진짜 되겠는데? 그린벨트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태릉 부지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게 잘 나온다면 네. 뭐 3개월 내에 3개월이 아니라 안정이 더 지속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길면 연말. 그러니까 올해 지나면 은행들도 이제 전략이 달라집니다. 상반기에 사실상 목표 달성 다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대출 장사 안 해도 되는데 내년까지 이어가게 되면 은행들도 이제 사업체인데 네. 내년까지도 대출 문을 죄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우리 대출 사업은 포기할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시장의 분위기도 후속 대책이 효과적으로 안 나왔다면 6개월이 지나면 저는 뭐 다른 지역에 풍선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6억 이하의 대출만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기에는 저는 지속 가능한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사님은요? 은행의 이제 대출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이 뭐 장사를 안 할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은행이 장사하는 방법이 가게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기업에 대한 대출 부분이 아마 확대될 거고 가계 대출은 이제 법인이 돈을 갚는 것보다 기업이 네. 돈을 갚는 것보다 개인이 돈을 갚는 게 좀 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은행의 판단 지표, 건전성 지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가계대출이 축소되고 기업대출이 확대되는 형태 이런 식으로 영업 전략이 하반기부터는 많이 바뀐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가계대출 총량에 대한 부분도 증가율에 대해서
절반 수준으로 감축을 하는 조치가 있었고 또 그동안 많은 대출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허그 보증이라든가 네. 또 보증을 통한 정부 보증을 통한 정책성 대출이 많이 취급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축소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의 어떤 문이 지금 뭐 훨씬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감을 갖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대출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 대출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떤 규제책들이 나와주고 또 부동산 대책들이 또 발표가 되면서 공급에 대한 부분을 확신을 주고 또 일시적으로 기축의 물량이 풀릴 수 있게 앞으로 계속 집을 내 필요하지 않은 만큼 보유를 하게 된다면 그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건 아마 나올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 즉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면서 이런 정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방향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한시적인 유예 기간을 줄 테니까 정리해라 하면 이제 제2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와도 맞물리면서 어떤 기축의 물량이 많이 풀릴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고 기축의 물량이 시장에 나와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 그 가격에 사준다면 네. 그 가격이 유지가 되겠죠.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 가격의 안정세를 사람들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불안 심리가 좀 누그러들 수 있고 조금은 안정되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올라간 집값을 빚을 더 많이 내게 해줘서 사게 해주느냐 아니면 이 올라간 집값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끼고 집을 사게 해주느냐 이런 정책의 방향성이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집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염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나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집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일부 뭐 투기적인 그렇죠. 세계이 아닌 네. 이상 그렇기 때문에 뭐 지지율도 지금 되게 높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방향성과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네. 기대해 봅니다. 네. 기억하실 것 같아요. 2022년, 23년 때 왜 그 둔촌주공 잔금 네. 대란 사태가 있어서 왜 막바지에 실수요 연장시켜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되풀이되면 안 되겠죠. 정부도 물론 알 겁니다. 대통령도 알고 금융당국도 아는데 그러려면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시사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과거 대비. 그러니까 둔촌주공 대출이 중단됐던 사태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상반기에는 이제 돈을 이제 새로 세팅이 됐으니까 네. 풀 수 있는 만큼을 운용을 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똘똘한 한 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돈이 빌려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한정된 자금이 시장은 전부 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시장인데 모두에게 다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선별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자금도 다 소진이 되고 나면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출 중단 사태가 그렇죠. 벌어지는 네. 거거든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에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된 거예요. 근데 다 소진이 돼서 원래 건전성 지표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가계대출을 늘리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늘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네. 못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출 중단 사태가 네, 벌어진 네.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계속해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왜냐하면 신축의 공급이 없었다고 하지만 문정부 시절에 평균 서울의 아파트 공급량 또 수도권의 공급 물량을 생각해 보면 그 기존 10년 평균치보다는 높은 네. 수치로 분양이 됐거든요. 네. 그만큼 많은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럼 이제 잔금을 치르는 그 비용 자체도 사실은 대출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늘릴 수 있는 건 한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특정 부분에 돈이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또 다시 이제 대출이 조금 줄어드는 네. 형태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뭘 배우면 될까요, 소장님? 일단 저는 정부 정책이 대출 정책은 전 한시적인 효과밖에는 안 되고요. 원칙이 뭔지가 중요한데 원칙이 주택 수가 늘리면 안 되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제 1주택으로 가라고 했고 네. 대출 규제도 LTV, DSR 규제했습니다. 처음에는 집값 대비 규제를 하다가 야, 돈 있는 사람만 대출 받아. 자금력도 소득도 안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부실이 되니까 그래서 DSR을 적용하게 되고 네. DSR 40% 적용. 한마디로 소득이 안 되면 대출이 원래 잘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안 되겠다. 금리 올라가니까 2023년 문제가 됐죠. 그래서 스트레스 DSR까지 더 적용을 합니다. 충실히 따랐는데 시장에서는 또
성동구, 뭐 네. 마포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또 상한선까지 기준을 네. 자릅니다. 뭐 역설적으로 연봉 한 10억 정도 되시는 분이 대출 뭐 10억, 20억 저는 사실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봉 5천 되는 분이 2억 받는 것보다 네. 오히려 안정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커트를 했는데 이해를 합니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 정책이 내년, 후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 네. 그러면 가계대출을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건데 앞서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아파트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 공급하게 되면 자기 돈으로 분양받아서 중도금, 잔금 내고 입주하는 사람이 저는 얼마 없다고 네. 보거든요. 결국에는 가계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계속한다? 그럼 공급을 안 한다는 얘기와 저는 결국에는 공공이 책임지고 공공주택으로 가겠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공공과 민간의 비율이 뭐 2대8? 1대9 정도 되는데 공공이 LH가 지금 부채가 수백억이 되는데 갑자기 동해바다에서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공공이 전체 1년에 한 2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 공급을 전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냐 부분에 네. 대해서는 이거는 구조적으로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겠고요. 일단 급한 불은 껐으니까 꺼야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맞는 그렇죠. 순리인데 네. 그 다음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순리대로 좀 풀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마지막 질문인데 이게 입장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오르더라도 내리더라도 적당해야지 아, 이 그럼요. 사회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그럼요. 면에서 지금 규제가 나왔잖아요. 네. 앞으로 더 나와야 할 것들 그리고 더 필요한 것들 그리고 타이밍이 있을 텐데 각자의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소장님 정부가 해야 될 정책. 해야 될 정책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셔도 되고 그 타이밍도 같이 좀 알려주세요. 단기와 장기로 좀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두고 네. 임기 내 또는 차차기 정부에서도 해야 될 정책은 수요 분산 정책입니다. 서울은 사실은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네. 수요 과잉이잖아요. 네. 지방에서 전국에서 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 분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부산에 다녀왔거든요. 네. 부산 다녀와서 이제 택시 타고 기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얘기가 일자리가 없다. 어떤 일자리? 대기업 일자리. 그러니까 대기업 본사나 대기업 공장들이 지방으로 가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모든 대기업 본사가 다 서울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궁극적으로는 대기업 본사들이 가야 되고요. 대학병원들 있잖아요. 네. 의료 수준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방 국립대학교 의대 병원들이 네. 거의 세브란스 병원 수준까지는 올려야 될 부분이고요. 지방 국립대 수준을 포항공대 카이스트 수준으로 올려야 됩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진행이 돼야 되고 물론 지자체들은 정신 차리고 우리 지자체들도 사실은 문제예요. 그래서 기업 유치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토지 50년간 무상 제공해 줄게, 법인세 10년 감면해 줄게 라고 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오도록 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다.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를 차단해야 된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불안 심리를 좀 잠재워야 되니까 가계부채로 급한 불을 잠시 눌러뒀다면 네.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갑자기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 물량이 뭐 25만 원, 50만 원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DJ 정부 때부터 저는 계속 들었는데 뭐 100만 원 공급, 10만 원 공급 얘기 나왔는데 다 공연불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도 저는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재초안도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공공도 주도해서 공공 임대 아파트들, 공공 분양 주택들, 뭐 여러 가지 방식들 토지 임대부 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유유부지 활용해서 공급도 해야 되고요. 뭐 신도시 택지 개발 이런 것도 투명하게 우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과정을 설명해 준다면 우리 시장의 수요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진짜 문제입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강벨트 지역들은 제 마음 같아서는 한 3년, 5년 정도는 좀 그냥 지금 상태로 좀 쉬어가도 저는 얼마나 좋을까. 떨어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급락하게 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으나 은행들이 아마 제일 싫어할 겁니다. 담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개입할 겁니다. 네. 25억 아파트가 15억으로 떨어지면 이재명 정부가 잘 됐다고 박수치고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쉽지 않겠다. 그러면 그런 일보다는 이제 좀 제발 좀 안정을 찾고 네. 3년, 5년이라도 살 사람 사고 팔 사람 살고 그냥 정상적인 거래 흐름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평가사님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저는 경착륙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경착륙을 싶습니다. 말아라.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한다고 해서 네. 경제가 많이 흔들릴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시는데 흔들리는 거는 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빚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의 회전율을 생각을 하면 전체 100명 중에 90명은 그냥 그대로 있는 시장이거든요. 예전부터 일정 부분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그 낮았던 금액에 들어와서 이 물건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가격이 지금 말하는 가격에서 절반으로 빠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투입한 비용보다 더 낮아지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의 조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를 생각했을 때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에 기대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 부채를 계속해서 내줄 수 있으면 되죠. 네. 계속 빚을 내서 이 상황을 연장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유지해서 그만큼 늘려온 시장이고 그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고통을 치르지 않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시장이 정상화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 가격이 내려오지 않으면 예를 들면 분양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분양가도 분상제를 적용한 가격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결국 땅값과 건축비거든요. 건축비는 아무리 많이 올려봤자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결국 지역별로 아파트 분양가가 차이가 나는 거는 땅값이거든요. 땅값은 인근의 아파트 가격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서 땅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땅값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땅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조정돼서 사람들이 정말 적정 수준의 부채를 활용해서 적정 수준의 부채라고 하는 거는 소득 대비 감당할 수 있는 부채 비율 이걸 활용해서도 충분히 집을 살 수 있게끔 하려면 결국은 이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최우선이다. 그리고 재건축 활성화 많은 인센을 준다고 해서 활성화가 될까요? 인센이 많아지고 사업이 빨라진다고 하면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주는 구조예요. 그런데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용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나눠내는 비용을 부담하고라도 이익이 있다고 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처음에 들어간 투자 자본 자체가 너무 커지면 비용을 분담하고 나서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가격의 안정화가 선결이 돼야 재건축 재개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착륙 될까봐 뭐 정책을 하다가 말고 이러면 사람들은 학습 효과로 거봐 말뿐이었어. 실제 나한테 영향받는 건 없었어. 이런 심리가 생성되지 않도록 좀 이번에는 좀 강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뭐 계속 이제 정책을 내놓을 거라고 뉘앙스를 이제 비치셨잖아요. 이제 곧 아마 정부도 지금 밤낮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 부동산 대책, 첫 대책이 나오게 되면 다시 두 분을 또 모시고 이 핫한 부동산 시장을 다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시그널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채널A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경제 시그널 알람,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